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2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경 화면은 나토 회원국에 대한 지도인데요. 평면 세계 지도로 보는 것보다도 요렇게 보니까 아마 그 좀 북쪽으로 올라와서 북이 한 66.6도 정도, 그 정도에서 바라본 이 아메리카와 그 다음에 유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지도를 보니까 나토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 경계선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토 대 러시아의 그 대립 상황이 확연히 이해하기 좋게 좀 보입니다. 향후 더 온난화가 진행된다면은 아마 그 이 북극해, 북극해에서 이제 해전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스웨덴이 요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스웨덴이 그 나토에 이제 가입하기로 됐습니다. 3월 1일자로 공식 가입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웨덴은 헝가리가 가입을 승인한 후 나토 가입을 위해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 두 사람의 기자가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헝가리 의회는 월요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압도적으로 승인하여 거의 2년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이 북유럽 국가의 나토 가입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지정학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의 2년간의 치열한 협상이라고 그랬는데 스웨덴의 그 총리가 그 헝가리를 그 방문해서 뭔가 협상을 했는데 왜 두 나라가 그렇게 좀 껄쩍지근한 관계였는지 모르지만은 뭐 빅딜이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헝가리 의회에서 이렇게 그 통과되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인용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1997년에 그 동유럽의 그 국가들이 나토에 들어오는 그런 지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아직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또 마찬가지였죠. 그 위에 있는 게 벨라루스인데 아주 친러적인 그 대통령으로 소개가 됐죠. 그러니까 그 푸틴의 주장은 나토 너희들이 동진을 허니 우리로서는 두려움을 느껴서 우크라이나를 치는 거다.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려고 니들이 지금 수작을 부리지 않느냐. 그런데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점령을 했죠. 무혈 입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때 그 나토나 미국에서도 큰 대응을 안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런 러시아의 행보는 나토 대 그 러시아의 대립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데 부동항을 위한 거 아니었겠느냐. 이 크림반도 점령하고 하는 게. 근데 이쪽에서도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지만은 자관 이 흑해를 통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길목에 누가 있냐 그러면은 아주 이 터키 터키가 그러니까는 러시아한테도 큰 소리 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한테도 큰 소리 치고 요런 이 또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을 해서 양다리 걸치기를 그동안에 또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뭐 아이러니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핀란드는 그 작년에 가입을 했고 스웨덴은 이번에 가입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경계선이 이렇게 이제 더 커지는 거죠.
러시아한테 또 좀 압박이 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 이제 북극 이 북해 쪽으로 나오는 길이 요 중간에 요거 쏙 들어간 데가 그 상테부르크인가요? 상테 그 정확한 명칭은 뒤에 있습니다만은 근데 별도로 또 여기 하나의 칼리닌그라드라는 데가 러시아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러시아령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 이런 영어 제목을 제가 그냥 가져왔고요. 푸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심이 틀렸음을 입증한다는 제목으로 사라 포틴스키가 더 힐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AI가 번역한 내용을 여러 번 읽어봐도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어 원문까지 그냥 가져왔는데 뭐 참 그 파파고가 번역해 준 거지만 AI가 번역을 해주는 거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영장문이라는 게 뭐 영어 하는 사람들은 이거 쉽게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제 해석은 가로치고에 있는데 그 그걸 얘기하기 전에 그 전 CIA 국장 홀은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의회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많은 국가 안보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 그랬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그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법안이 하원에서 표류 중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즉 우크라이나를 빨리 지원하지 않으면 푸틴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뜻 아닌가 하는 이 풀어서 쓴 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틴 믿는 구석이 있었네. 미 바이든 한 방 먹었다는 제목으로 김리안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2월 22일 날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게 이런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은 푸틴은 궁극적으로 마치 우크라이나 그 침공이 성동격성하는 것 아닐까? 어,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반대로 됐죠. 그 서쪽에서 소리를 치고 궁극적으로는 동쪽을 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러시아 동쪽에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인데 친다기보다도 북한하고 친해진 게 이게 실제 원했던 것도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LNG 패권국 다툼이라는 거에 결국은 동쪽을 친다는 게 미 바이든 불호 승부수에 엇갈린 전망, 러시아 SOS의 중맞선 중국이 서방의 빈자리 채웠다. 어,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LNG 가스도 중요하지만은 러시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부동항의 확보가 제약인 거죠. 그래서 한국 그 구대우조선 해양에서 세계 최초의 LNG 쇠빙선, 얼음을 깨고 다니는 LNG 선을 진수를 했죠. 그때가 이제 박근혜 언니가 대통령 할 때 얘기인데, 박근혜 언니의 가장 큰 실수는 북방 정책을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까지 나토 가입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나오는 관문이 있긴 하나 본토와 떨어진 칼리니그라드를 통한 해상 활동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된다.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동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은 이거 동글뱅이를 오타했네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태평양 진출로 미국의 태평양 자유항해에 중국과 함께 저항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2019년 8월 13일자 뉴스에 에,
언론 매체는 가스 신문입니다. 러시아의 민영 가스 사업자인 노바텍이 추진하는 북극권 제2 프로젝트인 아크틱 LNG2도 3월에는 프랑스의 토탈, 6월 초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 CNPC, 중국 해양석유공사 CNOOC, 그리고 6월 말에는 일본의 미쓰이 물산 석유 천연가스 금속 광물 자원기구 연합이 각각 10%의 출자를 합의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차카 반도의 수송 중계 기지도 만든다. 자, 이런 게 쭉 진행돼 왔는데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 근본적인 배후에 숨어 있는 이유는 LNG 가스 패권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그런데도 그 미국이 그 셰일 가스가 자기네들이 이제 생산을 해내면서 2010 몇 년인가요? 그걸 되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그 팔아 먹어야 되는데 러시아 그 야말반도 야말반도의 이 프로젝트 1 프로젝트가 이미 성공해서 LNG 쇄빙선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줄다리기 패권 싸움이 그때부터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EU와 일본, 한국 등의 러시아 야말반도 LNG 사면 재미없을 줄 알라는 미국의 속내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박근혜 언니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그런 정권의 변경에 관계없이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이 나면서 정권의 정책에 관계없이 LNG 그 천연가스 수입을 미국산 LNG를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이 뭘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생존을 위해서 이미 미국산을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까지 가자.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이제 친해져야 되지 않겠소? 그렇게 이제 압력을 줬고 윤석열 정부한테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부지리로 또 얻은 게 물론 전장 물자를 북한에서 포탄이나 뭐 이런 미사일도 갔다고 그러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한국의 포탄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식적으로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공짜는 아니겠죠. 지원이라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한국 거 사가지고 전번처럼 미국이 공급을 하든 아니면 이번엔 노골적으로 북한산이 가고 있는 거 이미 확인이 됐는데 철도 차량으로 다 위성에서 찍혔는데 그러면 한국도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는 뭐 공수를 하든 어떡하든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포탄이 무거우니까 공수는 안 될 거고 어떤 식으로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인류학자 시팩은 트럼프의 기반이 그가 구세주라고 믿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뉴요크 럿거스 대학교 알렉산더 힌튼 교수의 기고 글을 UPI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약자는 마가죠. 메가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메이커 아메리카 그리트 어게인일 겁니다. 시팩을 마가 미치광이들이 모임으로 치부하는 좌파들은 이 극우적 관점에서 트럼프를 지지해야 할 설득력 있고 심지어 긴급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레이건 만찬도 있지만 시팩은 트럼프의 당이다. 광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극우적인.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주로 신, 가족, 전통, 법과 질서, 방어와 자유로 요약되는 보수적인 논리에 의해 알려집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 신봉자들은 그가 그들의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시팩은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가 시팩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 금지, 가짜 뉴스, 테이크다운, 부정투표, 가짜 소송, 불공정한 정의, 그리고 2021년 1월 6일 시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거짓말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그를 좌절시키려는 급진 좌파의 탈취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시팩 회의장에 온 버스 그 벽면에 트럼프의 커다란 그 프린팅이 돼 있는데, 요 뒤에 그 이 반사되는 것은 어떤 조명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그 이 공화당원이 이 차에다가 낙서라고 하기보다도 사인 이런 거나 여기 다녀갔다 뭐 트럼프를 격려하는 말을 쓰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도 얼마나 트럼프를 존경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얼굴에다가 낙서들은 거의 안 했어요. 얼굴은 잘 그 옆에 약간 좀 뭐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측면에다가는 쓴 게 한 몇 개 보입니다. 한 세 군데 이렇게 됩니다만은 거의 손을 안 댔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막 그냥 사인들을 해 댔습니다. 뭐 격려라든지 뭐든지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한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김관진, 난 대한민국이 있어 행복하다. 김현기 논설위원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뭐 긴 그 이 인터뷰 길입니다만은 어, 그 김관진 씨의 그 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됐던 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수사와 재판이 무려 6년 8개월이 걸렸다. 전체 혐의 7가지 중 5가지 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 제주 해군기지 정치중립 위반, 계엄령 문건, 세월호 유족 사찰, 사드 추가 반입 보고 위반, 5가지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되고 세월호 조작 혐의도 무죄가 났다 이게요. 그리고 구속된 것은 사이버 사령부 군 댓글 사건만으로 구속이 됐는데, 적부심 석방 재영장 청구 기각 파기환송 상고 포기 등을 거쳐 지난 6일 특별 사면됐다. 그래서 이 사이버 사령부의 그 댓글 작업은 사실 이건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댓글을 통해 사이버 심리전을 한 것이다. 그게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듣더라. 이미 정치적으로 목표와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춰 자기를 몰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명예회복을 다시 하고서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방혁신 4.0 핵심 과제는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 강군 육성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현재 김관진 씨는 74세신데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예를 회복하면서 이 실무를 많이 했던 그런 경험들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다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들, 질문에 의해서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 본 거고요. 뭐 굵은 글씨는 좀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응징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도발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다. 북한에서 한 10년 전 정도 가까이 됐을 전에 언뜻 한번 본 것 같은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사진을 두고서 총선언 연습 김관진 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는 누구냐? 미국 놈이라고 한 것 같네요. 미국 놈, 미국 놈이라고 한 것 같네요. 놈이 욕이냐? 어, 글쎄요, 놈자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뜻하지 않게 정치 관여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돼 오로지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나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나와 비슷한 이유로 피해받는 후배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액트 고려엔 편들었다. 주주 환원율 76%, 선진국 평균 수준. 김지영 기자가 아이뉴스 24에서 보도했는데 액트란 데가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가 고려 아연의 주주 환원율을 높게 평가하며 지지에 나섰다. 이 액트 운영자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지난 26일 분석 리포트에서 오늘 액트팀이 최초로 회사를 적극 지지하는 글을 쓰고자 오랜만에 용기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액트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주주 환원율은 개별 기준 68.8%, 연결 기준 76.3%로 10년간 선진국 평균인 68%와 같은 수치를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당기 순이익에 대한 비율일 거고요. ROE로는 조금 좀 아주 작게 나오겠죠. 그래도 그 제가 분석한 비율로는 상당히 그 계속 높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 2019년부터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에 힘써왔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며 우리가 찾던 그 모범 사례가 여기 있었다라고 글을 써줬습니다. 저도 이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한국 상장사 중에서 재고자산 투명성이 가장 높은 모델 기업이라고 저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죠. 그래서 어떻게 소액주주들이 이런 그 갑자기 왜 회사 편을 드느냐 이렇게 했지만은 그 이유는 우리가 회사를 비판한다는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 주주 운동을 하는 건 아니다. 어, 는 점을 강조하기 위험이라고 또 덧붙였다는 겁니다. 금융업이 아닌 제조업에서도 주주 환원을 위해서 주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기존 본업에 아주 충실하고 또 신사업 진출에도 좋은 성과가 이루어져서 주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기업이 이런 소액주주 운동한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어, 그런데 이제 그 분쟁이 있다는 게 문제죠. 이 고려 아연이 그이 1세대가 그 동업으로 했는데 최대 주주는 어차피 지금 영풍으로 돼 있는데 영풍의 고문인 장형진 씨라는 분하고 그 배당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 실적을 보면은 어, 뭐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어요. 그러면은 아마 고려인 입장에서는 배당률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배당률을 올려라고 얘기하는 쪽의 영풍은 오히려 영업 적자고 또 그동안의 이익 배당은 이 단기 순이익에서 또 뭐 5% 정도뿐이 또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조한 데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 자기네가 대주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액트라는 데가 그러면은 올 2023년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금속 가격이 하락을 했고 또 한국전력 전력비가 많이 올랐죠. 그
이 전력을 많이 쓰는 회사입니다.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비철금속을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2022년에 그 자본 거래를 보면은 2022년에 그 유상증자가 있었고 자기 주식 처분이 있었고 배당이 있었는데 요거를 투하 자본에 대한 배당률로 보면은 4%였어요. 그러면은 올해 2023년도 경영 실적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더 내리지 않겠냐. 종전처럼 3.7%. 그 정도 예상을 하게 되네요. ROE로는 마이너스 7.9%인데 이것은 그 주주들이 더 돈을 더 넣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일 참고했다는 밸류업 프로그램 코스피 니케이 뛰어넘을까? 라고 신민경 기자가 2월 26일 때 물음형으로 기사를 냈는데 그 다음날 답신 같은 기분으로 김대현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다 같이 한국경제 기자예요. 어, 했는데 알맹이 빠진 밸류업 저 PBR주 와르르 더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억나는 것은 뭐 PBR 장부 가격 대비 지금 시가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있느냐가 뭐든지 기업이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나 뭐 또 ROE 이런 배당률 그다음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주주 환원을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또 본업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등등 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말의 그 성찬이다 이거죠. 그 실제 어떤 그 정부가 발표한 거에 무슨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저 PBR주가 오히려 더 와르르 무너졌다. 근데 그 밸류업 프로그램 아니 발표를 하면서 한 군데 샘플로 그 잘 나간다는 데를 소개하는 거는 현대건설, 강세다, K원전 불가리아 진출, 사업 규모는 4월에 확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워렌 버핏이 3년 전 일본 투자 적중, S&P 수익률 8배, 변선진 기자가 아시아 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거의 2020년 첫 일본 투자 이후 S&P 500 수익률과 비교하니 마루베니 수익률은 402%, S&P 500 53%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0년 8월에 버핏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마루베니, 이토츠 등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5%씩 매수한 뒤 현재까지 10% 가까이 늘려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침체 빠진 일 증시에 베팅한 버핏 적중을 했다. 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 참 안 좋을 거라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는 중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와 일본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먼저 베팅한 거다.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워렌 버핏 옹이 있는 회사 이름이 버크셔 해서웨이죠. 미국의 시가총인 7위 매그니피센트라고 그러죠. 황야의 7인 또 예, 7인의 사무라이 이렇게 되는데 G7 보통 왜 7자로 떨어지냐 하면은 아마 그 이 천문 사상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북두칠성이 그 7개 아닙니까? 음, 현재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게 북극성이라고 그러네요. 폴라리스라고 그러죠. G7에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G8 하면은 뭐 8이라는 별자리가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G7이 세븐인데 누가 빠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경제 발전을 더 해야 G7에 좀 떳떳하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한국이 저성장 구조에서 빨리 벗어나 가지고 조금 더 그 이 GDP 성장률을 올려서 저희가 G7에 들어가는 날이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도 벌면서 참 그 아들이 좋은 일을 했네요. 미국 정부가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워렌 버핏의 아들 하워드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크리스 모리스 포춘지에서 했는데 정치적인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피하지만은 그의 아들 하워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왜 5억 달러까지 기부를 했느냐? 그러니까 발표한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자원을 위한 세계 식량 계획의 가장 큰 공급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좀 전쟁 중에도 잘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근데 이게 아들 그 워렌 버핏 아들의 얼굴인데 이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늙어가네요. 근데 되게 뚱뚱하네. 여기 그 구름 사진 같은 배경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어로 크라우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크라우드라는 게 컴퓨터 용어로도 쓰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디서 발표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아들을 좀 일찍 둔 모양이에요. 워렌 버핏 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5대 은행 1조를 잇는다. 그 중앙일보 일본판인데요. 큰 제목만 읽어보면은 1. 제로금리 때 산 빌딩 고금리 계속 부실화 급증. 요게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CRE라는 건데 덩달아서 우리도 그런데 많이 투자를 했다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 고금리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죠. 뱅크런도 나오고 이 올해 한 1241점 만기돌에 자전거조 자전거 조업 자전거래를 이렇게 번역을 AI가 그러니까 AI 그냥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자전거래 이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 최악된 은행 300곳 흔들린다. 미국 내 음울한 시나리오. 거기에 걸려가지고 한국 해외부동산 56조 투자 손실 2조 원 넘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금융감독원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대체 투자 잔액은 56조 4천억이다. 여기에서 이제 1조 원은 날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총선 주목받는 신당은 어이없이 공중분해. 한국에서 3당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저도 궁금은 해요. 근데 근본 원인이 뭐냐? 선거제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삼당붐이 일어나지 않느냐? 구조적인 이유, 여기에서 쭉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소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다. 이 나라라고 했는데 한국이죠. 대통령제와 소선거구, 비례선거구, 병영제라는 중소정당에 불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 나가가지고 서로 배짱이 안 맞으니까 금방 열흘 만에 찢어졌지, 이혼했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우리나라 선거구제 때문에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해내고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